마이크 들어왔고요. 지금 또 많이 본 분, 지금 무속 맛집에 지금 제가 온 걸로 컨셉이 무속 맛집에 온 걸로 무선 맛집? 무속 맛집. 무속 맛집? 아, 아마 장안에서 가장 용한 도사를 제가 예.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도사님 얼굴 그 천공스승보다 예. 5살이 연상이시라면서요. 그거 64년생이잖아요. 육사 아닐걸? 육사예요, 육사. 천공이? 예. 그럼 우리 봉도사는 제가 그거보다 5살 위니까. 5살 위요? 예. 어. 육사 맞을 거예요. 저는 아, 육사로 육사구나, 예, 육사. 육사로 아, 야. 육사로 알고 있는데 예. 왜냐 참. 그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주 절친인 사람이 또 거기 오른편 광편이에요. 예.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어. 좀 음. 만나보자고 자기가 다리를 놓겠다고. 근데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거든요. 천공 68년생이래요. 68 이래요? 댓글창에. 난 육사라고 어디서 그 사람한테 육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참. 68 이래요? 68년생이랍니다. 68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66 아니 66, 67, 야. 68 초등학교 3학년 때래.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예. 진짜 맛집, 진짜 무속 맛집. 자, 방송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또 오랜만에 우리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오늘은 이제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좀 이렇게 초대를 했다기보다는 예. 무속 맛집으로서 무속 맛집. 장안의 가장 용한 무속인 예. 봉도사님 모셨습니다. 그렇죠. 예. 답을 못 하시는 거 봐. 아니 저도 사업할 때 좀 몇 번 다녀봤는데요. 예. 진짜 용하다는 데 다녀봤거든요. 한 번은 안암동에 진짜 유명하다 그래 갖고 잘 본다 그래 갖고 갔고 내가 인제 한 2-3 군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장안동에 갔는데 저하고 인제 같이 사업하는 동료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이런 게 재밌지 뭐 정치액이 뭐가 재밌어. 딱 들어갔는데 2분 아주머니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는데 안에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분들이. 밖에 인제 그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밖에 약간 비서 같은 분이 밖에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비서 같은 분이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좀 기다리고 있더니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그 밖 안에서 얼핏 보였던 아주머니들 2 분이 나가요. 저분들이 보는 분이 좀 그 사주 보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근데 인제 우리 후배는 또 인제 학생 운동하다가 인제 학생회장 출신이고 저하고 인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후배인데 그 들어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보는 분들이. 이 비서가 좀 있다가 그러더니 안에 보니까 없어요, 그분들 아무도. 힐끗힐끗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횡설수설해요, 이분이. "그럼 뭐 좀 있다가 온다." 그래서 기다리겠다. 그게 한 30 분쯤 있으니깐요 안 온대요, 오늘. 뭐요? 그 왜 그러냐니까 계룡산으로 기도드리러 들어갔대요. 그 영빨이 좀 떨어졌구만 최근에. 들어보세요. 얘기가 재밌어. 근데 그래서 그래도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뭐 예약하고 오셨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잘 알 것 같이 소개한 분의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분의 소개로 누구누구를 만나러 왔다. 그 인제 그 무슨 법사 무슨 도사 뭐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쭈삣쭈삣 그러고 1 시간 이상이 경과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2 분이 다시 들어와 아주머니들이. 근데 거기 앉더니 앉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서 왔냐? 우리들 널어서 이렇게 소개받아서 왔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횡설수설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인제 그 복채를 내고 좀 보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거 보는 사람 아니래.
그리고 한 30분 더 오서 또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때서야 "어디서 오셨냐?"요. 음.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30대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어. 인제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은 좀 우락부락해요. 강력계 형사처럼 생겼어. 음. 이 두 아주머니들이 거기 안암동이니깐요. 성북서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거로 본 거야. 아 그래 도망간 거네. 튄 거예요 그 순간에. 어. 저 아리랑 고개 뭐 그런 쪽이셨나 봐요? 아니 안암동이에요. 안암동, 고대 앞에, 안암동에? 고대 앞에, 고대 앞에 뒷골목 가 갖고 그래 갖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 오늘 사실은 뭐 자기들이 수사관이 나온다." 그래 갖고 "오늘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아니 계룡산 돛 닦으러 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먹으셨어요?"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기가 탁 꺾여 버린 거야 우리한테. 음. 뭔가 대충 보기는 보는데요. 둘을 거꾸로 봐. 이 사람하고 이 우리 제 같이 있던 사람하고 다르게 봐요. 그리고 인제 또 한 번은 그럼 내가 인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또 한 번은 임수경 씨하고 임수경?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임수경 씨가 아. 저는 국회의원 할 때예요. 2007 년도쯤에 2008년 이제 선거를 앞두고 2007년 말쯤에 임수경 씨가 통일의 꽃. 예 통일했고 노년동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 끝내주는 총각 무당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보는 사람들을. 어? 어. 총각 무당이라 그러지 총각 어 무당. 뭐 그 그렇다 치고 갔어요. 어. 중요한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음. 갔어요. 갔는데 어. 쌀이 쫙 있는데 쫙 그냥 칼을 딱 세워. 어. 딱 쏘는데 따까닥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제 느낌에. 예. '아 저건 칼 꽂는 칼집이 있겠구나.' 제가 딱 생각을 한 거야. 어. 예? 음. 그러더니 제가 국회의원 시절인데 임수경 씨가 물어봤어요. "여기 오빠가 내가 잘 아는 오빠인데 잘 아는 형인데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4 줄 쭉 보더니 "에휴 평생 정치 운이 없어. 나가지 마." 내가 국회의원인데. 에이. 에이. 졸라 웃기잖아요 일단. 예 근데 예. 거기에 예.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임수경 통일의 꽃이 이야기해 놓고 갔는데 내가 이러다가 쌀을 툭 쳐 봤어요. 예. 예 그럼 칼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싹 하다 무당들 칼 딱 세우잖아요. 예. 탁 쳤는데 쌀 보는데 쌀 틈새로 이렇게 홈이 있고 홈에다 칼을 꽂았어. 아 일부러. 그렇게 쌀을 덮어 놓고 아 사기치는구나. 아 인제 하셔서 싹 하는데 쫙 주문을 했더니 딱 꽂는 거야 거기다가. 밑에가 홈을 만들어 예. 놓고 쌀로 덮어서 안 쌀을 보이게 하고. 덮어주니까 안 보이니까.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새날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글쎄요. 그런 질문 훅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새날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렇죠. 어.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어. 제 운명을 제일 예측을 잘할 사람이 저예요. 어. 새날림의 운명을요.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뿐이지 제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제일 잘할 사람이 본인이에요. 저도 동감해요. 그럼요. 평소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데 가스라이팅 되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자꾸 그렇지, 물어보면 그러고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이 사업 기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합격된다고 합격 불합격 하면 이렇게 딱 보여줘요. 아드님 이번에 서울대 합격입니다. 합격을 딱 보여줘. 떨어졌어요. 음. 그다음에 가서 항의를 해. 예? 왜 이 합격된다 그랬는데 불합격이 됐냐. 음. 그럼 그 합격했던 그 종이 있잖아요. 날짜까지 쓴 거를 자 이렇게 보여준다. 여기 합격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탁 뭘 덮어놓고 합격이래요. 그리고 항의하러 가잖아요. 싹 여기 보면 불합격이 써 있어. 사실은 불합격인데 심리적으로 합격이라고 써놓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 합격이라고 그랬다. 원래는 불합격이다. 이러고서 이게 현장에서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 믿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오늘도 그 청와대 왜 안 들어가는지 시중에 떠도는 소문 우리가 이러고 잘 얘기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소문의 내용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그 무당이나 사주 보는 사람한테 자기 운명을 의존해서 묻기 시작하잖아요.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해서 안 묻고는 못 삽니다.
이게 중독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중독이 중독.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자기 운명이 가는 것처럼 믿어. 왜냐면 사주 보러 가면요. 아이고 보러 오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여자가 가면요. 남편은 사업은 자식은 이거밖에 더 있잖아. 남편 바람 피는 거, 자식 공부하는 거, 사업이 잘 될까? 예? 그다음에 자기 친정에 뭐 이게 딱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휴, 그럼 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가만히 있어 봐요. 동쪽에 있네. 동쪽에 뭐가요? 그럼 순교는 여인이 있어서 온 거죠. 그랬더니 아휴, 그냥 그런 심증을 가는데 확신이 없어서 동쪽이야. 동쪽이야. 자자자 도사님. 예. 제가 손님으로 와 있거든요. 예. 질문 좀 하고. 예. 질문하세요. 지금 그 무속 맛집 정봉주 TV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정봉주 TV가 아직 30만이 안 됐어. 예. 안 됐나 아직? 넘지 않았나? 지금 29만 조금 넘었어요. 30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 맛집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네. 그리고 저희는 진짜 구독 요청을 한 번도 안 해요.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 하면 또 쭉 올라가더라고.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자, 지금 여기 새날에 한 80만 되나요? 지금 우리가 한 120만쯤 됐죠. 구독자가? 그럼 어마어마하네. 못 맞추시네. 아니 난 세 자릿수를 처음 봤어. 87만 여기까지 봤는데 120만은 우리 인간계에서는 없는 숫자야 그게. 자,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 엄청나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은가요? EJ는 우리는 지금 57만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못 맞추시잖아. 지금. 그래요? 지금 숫자를 제대로 못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 숫자 맞추는 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자리는 맞춰요. 이게 국방부냐 용산이냐. 자, 지금 본격 질문 들어갈게요. 자, 일단 뭐 이제 약간 웃음기 좀 빼시고 20대 대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 이후에 그 첫 단추를 좀 잘못 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하고 제가 좀 통화가 늦었어요.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통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퇴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자 그래갖고 이게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선 결과는요. 우리가 보통 한 5%에서 10% 지는 선거였습니다. 흐름은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봐야 돼요. 정권 교체 심리는 55%쯤 있었잖아요. 50에서 55%. 근데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아주 절실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몰려다녀요. 안철수한테도 갔다가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당시 떨어질 것 같으면 금방 안철수한테 가요. 그래갖고 17%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다음 금방 또 10%가 윤석열 후보한테 왔는데 이거를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교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정권 교체는 필사적이라 그래요. 심리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꺾을 수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정권 교체 심리를 우리가 못 꺾었거든요. 마지막에 뭐로 그나마 방어벽을 쳤냐면 국민 통합정부로 방어벽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지는 건데 저도 5%에서 10% 지는 건데 막판에 한 5일 정도 남겨두고 저쪽 단일화하면서 무섭게 우리가 결집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힘. 여기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172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 권리당원들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실체가 2개입니다. 172명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권리당원을 포함한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요 두 번째 후자인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운 거죠. 그렇게 하고 0.73을 가져왔으면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저는 승리한 패배다. 그럼 우리가 5%질 거를 0.73까지 끌어올렸으면 우리는 잘했으므로 이 다음 회전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6월 1일 지방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3월 9일 날 정말 이것을 졌기 때문에 누구 각 개본회에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서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날 지던 날 예. 이런 타임 이 정도라면 송영길 대표를 위임시키고 예. 조금 더 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예. 방법이었을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1 등은 우리가 승리한 패배인데 승리의 원인은요. 민주당 당원들이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 2 번째는 이재명 후보고요. 잘한 순서입니다. 3 번째는 번거지 모자 쓴 부상투원 송영길이에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되고 난 다음 그전에 비호가 많았거든요. 대표된 다음에 호감도가 무척 상승했어요. 자, 뭐 그게 이제 지나간 이야기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윤호중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 당대표가 물러났어요? 그럼 원내대표가 같이 물러나는 겁니다. 지도부는 같이 퇴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이분들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머리를 감싸고 비대위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에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머리를 맞대고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면서 비대위 구성에 한 주, 2주쯤 가야 돼요. 그쵸. 이제 당원 뜻도 모으고. 예, 의총도 하고요. 근데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하고 절충인지 뭔지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당원들이 모이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반드시 물러가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독선을 한다거나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게끔 견제해주는 역할이 크죠. 지금 당원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모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권리당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됐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그러지 못하겠다 해갖고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선 셈법이 잘 안 나와요. 정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안 풀리니까 그 이후에 수순에 대해서 자꾸 답답해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심정이 답답해. 그렇게 괴가 안 나와. 이게 막 쌀을 뿌리고 칼을 흔들고 젓가락을 흔들어도 괴가 안 나와. 답답해. 자, 민주당 이야기는 예. 이따가 한 번 더 예.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대선을 마무리하고 갑시다. 예. 대선 패배의 원인은 정확하게 뭐라고 보십니까? 패배할 선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55%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자,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극복을 했어요. 마지막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세게 누군가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 얘기가 내부에서 좀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 여지가 있는데 자, 집값이 올랐잖아요. 예.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동시에 같이 올랐거든요. 공시지가 현실화 이걸 그렇게 빨리 갔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식이 있게 되면 세금 문제에 대한 불만은 좀 사그러들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거 보셨죠? 예. 공시지가 안 올렸습니다. 이번에요. 이것도 뭐 이쪽 블랙에서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 있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를 동결을 해놓고였으면 선거 전에 왜 이런 정책을 안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부동산 부분과 세금 부분에 있어서 밀렸다.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실제로는 보궐선거 이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 없는 사람을 위한 타겟인지 집 있는 사람을 위한 타겟인지가 사실상 불분명한 상태로 가고. 예. 자,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24만 표를 갈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다음에 놓친 건데 여기 있는 분도 이런 얘기가 많이 반발을 할 텐데 0.73으로 지는데 당 내에 발표되지 않는 게 0.7로 이긴 게 1.2로 이긴 게 있고요. 조사한 게 0.7로 진 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무척 박빙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저도 이걸 놓쳤는데 이때 이제 조사한 것을 선거 전 하루 이틀 전에 봤거든요. 이렇게 정말 박빙의 싸움, 저는 말은 박빙이라고 하면서 이 체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박빙이었다고 한다면 심상정 후보와의 연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결과론적인 이야기. 결과론적인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참, 근데 그때는 음. 당 보고서는 0.7 지고 1.2 이기는 게 나왔어요. 예. 이런 개념 지나면 다 아쉬운 거죠. 이게 참 하늘과 그렇죠. 땅을 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굳이 이제 뭐 때문에 졌을까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복합적일 수 예. 있고,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여기에 이슈로 드러난 것 중에 이제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이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작동한 건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예. 네. 자, 알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윤석열의 용산 집무실 이전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 이거 이전하면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3가지 얘기를 해요.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다. 3번째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지금 다 어긋난 얘기들이거든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용산구 광화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제도 쭉 이렇게 봤는데 지금 재밌는 게요. 예. 재밌는 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요. 예. 보수 진영에서 다 반대해요.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예. 비상식적이죠, 사실은. 그냥 붙는 아젠다가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수층 누가 반대합니까? 일단 조갑재 조선일보 출신 조갑재 기자가 조갑재닷컴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반대해요. 그리고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게 재앙이라고 얘기했으면 일단 공약은 실패한 거다. 그러면은 철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광화문 청와대가 구중궁궐이고 불통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 들어간 대통령들이 소통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을 왜 장소의 문제로 돌리냐. 그걸 사람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조갑재 씨가요. 그리고 언제 광화문을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시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데 우리 갖고 싶지가 않아. 예. 굳이 그거를. 재밌는 얘기가요. 송평인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이게 나왔어요. 그게 23일인데 어젠데요.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그 타이틀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와대 옛 본관이었던 수궁터라고 있어요. 수궁터는 예로부터 길지 중에 길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그곳에 관전을 지었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풍수가 우리보다 더 세거든요. 그 길지기 때문에 관절을 거기다 졌고, 자, 대통령들의 불운이 있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았죠? 예. 그거 독재에서 총 맞은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리고 전두환 계속 감옥 가고 그랬었잖아요. 군사 쿠데타 했기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감옥 갔지. 끝나고 감옥 갔죠. 것도 아니야. 그리고 노태우도 감옥 갔잖아요. 네. 둘 다 정치자금 받고 군사 쿠데타 광주 학살의 주범이기 때문에 갔다 온 거거든요. 예. 자, 김영삼 대통령 안 갔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대통령들이 불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운은 청와대가 흉지여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들의 문제 혹은 권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운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개인과 달리 대한민국은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전후의 폐허에서 예. 선진국이 될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 길지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청와대가 길지였기 때문에. 예, 수궁터가. 이해되네. 아니, 우리나라가 거기가 흉지면요. 나라 망했죠. 대통령도 망했고 우리도 다 망했어요. 아, 그러네. 또 그런 신박한 논리가 있네. 아니, 이게 제 논리 아닙니다. 송평인 칼럼. 아주 보수 중에 보수인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 또 조선일보 출신 같아요. 최보식 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틀이 이겁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산불 난 데는 집도 다 잃었는데 뽑아줬더니 집무실 타령. 참. 이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변희재 씨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진영의 논리를 보지 말고 보수 진영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의 논리를 보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자 용산 집무실 이전은요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요구할 수 없는 사항에 적법하지 않아요. 집무실 이전은요 인수위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인수위는요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뭐뭐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게 인수위 법률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이런 양반 때문에 뭐 이런 공부까지 다 해야 돼.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취임 행사 등 업무 준비,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왜냐하면 그 국무총리를 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자 이걸 정리하면요. 대통령 인수에 관한 것이 필요하지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는요. 이건 인수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인수위 사항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이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청와대 집무실을 굳이 이전할 필요성을 본인은 당신은 지금 현 정부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취임한다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가 가서 하면 될 거를. 네, 취임한다면 하면 돼요. 오늘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은 이걸 세상에 정권이 바뀌는 거를 예.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집을 판 사람이 예. 그 매도인이 최소한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는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세상을 좀 자기 수준에서 보더라고요. 그런 아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인테리어 하라 그러세요. 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적법한 거를 하라 그러세요. 예를 들어 갖고 그 집을 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아직 살고 있어서 내가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 예를 들어 갖고 빈 공간이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해야죠. 아 우리도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빈 공간이면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럼 난 지금 살고 있는데 인테리어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럼 그분 완전히 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국방부 이전해달라고 인수위가 요청했잖아요. 인수위는 부처를 이전시킬 부처를 강제 퇴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다음 인수위는요. 인수에 관한 예산 이외에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 부처밖에 없어요. 정부 부처 중에 이건 행안부가 해야 되는데 행안부는 지금 인수위의 요청을 받고 정부 부처를 이전해야 된다. 행안부에다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대로 대신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안부에 명령 내려서 예비비 쓸 수 있도록 해줘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집무실 이전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럼 들어와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공무원들 스파이짓 하는 거 제가 꼭 한번 얘기를 해줄게. 다른 데서 듬성듬성 얘기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496억 든다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뽑았죠? 기재부라고 그랬잖아. 기재부는요. 행안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깎는 이러한 기능을 기재부가 발휘하는 거지 기재부는 예산 편성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기재부에 누가 해줬죠? 이름 안 밝히잖아요. 기재부에 스파이들이 해준 거예요. 정권 넘어가니까 그쪽에 줄순 인간들이. 아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 준 적 없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건데 왜 그럼 불법적인 행위를 자꾸만 합니까? 국방부 내쫓는 것도 불법. 예비비 쓰겠다고 자기들이 얘기한 것도 불법. 기재부에서 뽑은 것도 불법. 최근에 그 모습은 딱 그거 아니에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제 왕을 끌어안치고 삼전도의 굴욕 같으면 옥새 내놔 지금 이거예요.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옥새 내놔. 불법적인 거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불법적인 것을요 하라고 강요하는 거는요 점령군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일본 점령군이 그 조선왕조를 대한제국의 마지막에 그 공격 침략을 한 다음에 왕도로 야 이거 저거 다 해산 명령해. 그러니까 지금 해산 명령을 하게 되면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칼을 목에다 딱 겨누고 하라면 해. 딱 그거 지금 딱 겨누고 하라면 해. 모양새가 딱 그거예요. 쓸린 다음에 할래? 쓸리기 전에 할래?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큰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다른 데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걸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이제 청와대가 한국은행장 내정한 임명한 거죠. 임명하겠다고 밝힌 거를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2명의 이름을 주고 인수위원회에서 이창용 씨인가? 이창용 예. 국장 그분이 맞다 옳다 그래 갖고 그분을 임명을 하면서 인수위 뜻에 맞춰 갖고 해 주면 선물이 돼 갖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이거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 갖고 당혹스럽다. 다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니 공개할 테면 해 봐. 우리도 공개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언론 조중동은 뭐라고 나팔 붑니까?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자꾸만 이 상황을 왜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사면 복권할 때도요. 물밑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참 상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물밑으로 해서 우리 사면해 줄 것을 원한다. 그럼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이거는 사면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신들이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면도 어떻게 했어요? 언론에 먼저 얘기했죠. 국방부 이전 청와대하고 미리 협의했나요? 구정권하고 미리 그러니까 지금 퇴임할 정권하고 협의했나요? 안 했잖아요. 언론에다 미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의 태도나 과정이 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릎 꿇어 이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요. 좀 묘한 인식을 퍼뜨리고 있어요. 현 정부는 합법적으로 뽑힌 선출된 이 신임 권력 대통령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이 대선 불복이냐. 그 얘기했죠? 그다음 뭐라고 그럴까요? 인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퇴임할 권력이 법조항 들먹이면서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곧 나올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자락깔기 하는 것 같아요. 자락갈기. 예. 무슨 밑자락을 이렇게 심하게 깝니까? 퇴임 이후에 예. 느닷없이 송호철 울산시장 하명 수사, 그다음에 선거 개입, 느닷없이 퇴임하자마자 그거 들먹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송철호 시장. 예, 송철호 시장. 그다음에 월성 원전 느닷없이 바로 수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밑자락 깔기다. 그러면은 저는 퇴임하는 정부가 인수위 과정서부터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되겠다. 노무현 정부 처음에 뭘 갖고 쳤죠? 이지원인가 그 시스템 갖고 그랬죠, 치기 그랬죠. 시작했잖아요. 이걸 그거 왜 가져갔어? 막 그걸로 시작하겠죠. 그걸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 이런 얘기했어요. 청와대 물건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그랬어요. 청와대 재산을. 그리고 청와대는 그 이지원 시스템을 다 넘겼고 국가정 국가 자료 보관인가 그쪽에 넘겼고 그리고 그것의 카피본을 나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적 공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상당수 대부분이 법적 공방하는 거 보니까 진실 게임하고 법적 공방하는 거 보니까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나 보네.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치기 시작했죠? 시스템 갖고 치기 시작했어요. 뭐 큰 거 갖고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노건평 형 쳤고요. 노건평 형이 소환된 게 2008년 9월인지 10월인지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청와대와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게 청와대는 지금 다 협조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사 중지하라고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신임 정부와 협의한다. 청와대 충분히 그럴 뜻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창용 때도 복수에 올라온 것 중에 이창용 국장이 낫다고 하는 판단을 들었기에 임명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진실 게임이 되고 논란이 되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은 전체 칼자루는 신임 권력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전임 정권이 불법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미지 넘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네 털듯이 예. 이 잡듯이 뭔가를 뒤져서 뭔가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 과정을 지금 하는 저는 쪽. 국민들 의식을 교묘하게 조작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근데 인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가 아주 예. 압도적으로 졌다면 모를까 분명히 윤석열 안 찍은 사람이 투표자 중에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쪽에다 그쪽 캠프나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쭸더니요. 그거 다 잊어먹었어요. 오로지 그냥 당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윤석열 찍어 놓고 지금 윤석열 욕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근데 있거든요. 저쪽은 우리가 이겼다예요. 이긴 것 이외에는 없어요.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화합의 메시지를 먼저 내지 않아요? 말은 통합정부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통합정부는 우리 듣는 분들이 워낙 똑똑하시고 비상한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만 툭툭 던져주면 되거든요. 통합은요, 나를 찍지 않은 52%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통합을 저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대선하면서 국민통합정부 여기 전문가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공부하면서 통합은 간단합니다. 나 아닌 편에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럼 52%의 손을 잡는 건데 52% 지금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복권 얘기할 때도 통합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주 우리 언론들 특히 조중동 재밌어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복권 얘기하는 거는요. 48%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찍은 그중에서도 골수예요. 이거는 보수 대단결을 위한 그렇지. 제스처죠. 자, 박근혜 대통령 찾아간대요. 그거요? 역시 보수 대단결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는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최소한 몇 년쯤 정치를 경험해 보고 예. 다듬어져야 되는데 예. 정말 개초짜가 하나 나와 갖고 그 자기 지지층 일부만을 위해서 지금 시원한 정말 뭔가를 하고 멋있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멋있죠. 정치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또 정치에 대해서 지금 10년간 방송을 하시면 최고의 전문 분야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는요. 조종과 조율과 설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봉도사께서 보시기에 예. 윤석열의 미래를 한번 예측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좀 길게. 전 미래 예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봉도사를 제가 찾아온 거 예. 아닙니까? 저는 미래 예측을 못 한다니까요. 어. 다만 음. 대한민국 정권 교체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5년도 길다예요. 5년도 길다. 예. 아니 이거 그냥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해석하지 마세요. 어. 5년도 길다. 어.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예? 이게 첫 번째예요. 2년이면 충분하다. 그럼 사람들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1+1이나 국정을 농단하게 되면 그전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너네 나라에 미국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도 언제든지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맹자의 왕도 사상이 대한민국에서 실천한 게 왕을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처음 넘기가 어려웠지만 그다음부터 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2년 안에 탄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 무척 위험해집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따로따로. 예. 2년이면 충분하다. 음.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지위가 영구불변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없어졌다. 그건 왜냐하면 탄핵의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앉는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 1번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설을 해드릴게요. 2024년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 때 우리가 이기겠다는 얘기 아닐까? 예? 2년 안에 탄핵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탄핵을 뭐 아무 때나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요. 취임서부터 이러면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요 30% 못 넘고 계속 허덕였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스타트에 뭐가 있었냐면 오렌지가 있었어요. 그치 인수위 때. 예, 인수위 때 숙명여대. 교수께서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지다. 예? 어린쥐. 그리고 나서 저 이제 한반도 대운하 4대강 그 논란이 있었고 예. 광우병 서곡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 계속 국민과 반대로 가는 그 과정으로 갔었죠. 그 광우병 촛불 있을 때 광화문 뒷산에 청와대 뒷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의 뭐 촛불을 보면서 뭐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어쩐다는데 그것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쓴 거 카피했다는 그 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 회복을 못하고 그냥 임기를 마칩니다.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반이 중요하죠. 지금 지지율이 전임자들에 비해서 기본 20% 낮아요. 일단은. 20% 이상일 거요. 예. 20% 이상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 70%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이분들이 잠깐 착각을 한 게 윤석열 후보는요. 지난해에 입을 열 때마다 1인 1실수를 했어요. 1일 1실수. 어. 그런데 12월 말 1월 초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한번 우당탕탕 붙고 난 다음에 그다음서부터는 써준 거 준비된 거 아니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리고 일정 확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지율이 복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노출이 돼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 후보 시절에도 그 말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절대 권력자가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앞으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의 2년을 초반을 겪게 되는데 2년 20일인가 그래. 2년 예. 10일인지.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윤석열과 민주당은 뭐 민주당이 좀 개혁적으로 많이 방향을 튼다는 가정하에 상당히 많이 부딪히게 될 거고 예. 그러면 결국 뭐 본인은 거부권 행사하고 뭐 시행령 때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계속 반대하는 과정. 네. 근데 만약에 그 민주당의 방향이 옳다고 국민들이 느끼면 총선 때 또 한 번 민주당을 과반 이상 만들어 주면 이미 민주당하고 크로스 지금 붙어버렸잖아요. 지지율이. 예. 국힘당하고. 이런 경우도 드물어요. 드물죠. 지금 국힘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새날님의 전주 조건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개혁적이고 쇄신의 모습으로 간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예. 지금 모여서 그렇게도 구호 예. 외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건 없는데요. 네. 5월 9일 날 임기가 끝나고 5월 10일 날 임명이 되잖아요. 요때부터는요. 검사들 인사가 7월 말에 있거든요. 예. 올해는 5월에 있을 것 같아요. 음. 5월에요. 땡겨서 한다고? 바로 땡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법무부도 없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없애지 않아요. 물론 예. 불가능하겠지만. 권모 의원이 지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무부에? 권성도? 예. 한장하겠다. 진짜. 아니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네. 이제 우리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법조인들도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 3명의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명의 인사가 누구냐면 중앙지검장 인사예요. 한동훈? 아니요. 누가 갈지 모릅니다. 중앙지검장이요. 네. 중앙지검장이 이제 주요 사건들을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두 번째 남부지검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 경제 뭐. 아니요. 남부지검은 여의도 관할이에요. 네. 의원들 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의원들을 약점 잡아서. 의원을 뭐 털면 안 털릴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후원금 같은 경우도요. 후원금 쪼개기로 수사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다 걸릴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러면 후원금 쪼개기 불법이잖아요. 아이고. 산하기관에서 후원금 받는 거 그거 다 나와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어딜까요? 지검장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 수원지검장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 이 3개 지검장이 누가 인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칼라가 딱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할 건지. 수원지검장은 왜 중요하죠? 성남지청을 관리하잖아요. 대장동. 예, 성남지청은 대장동이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수사 지금 어떻게 중앙지검에서 어떻게 됐죠? 홀딩이에요, 홀딩. 예?
여러 가지 이유로 홀딩입니다. 뭐 그 사람들 밝히진 않았지만 첫 번째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에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안 했고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장동 수사 그냥 덮어놓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이게 중앙지검에도 있을 수 있는 것, 중앙지검에도 있고요, 수원지검에도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사건이. 그럼 지금 상태에서 수사 안 하고 수사를 해갖고 털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대장동 살아있다예요 그냥. 카드로 활용하는 거죠. 네. 카드 이상일 거예요. 어.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저도의 그 정치 의도가 보이거든요. 딱 그걸 봐야 돼요. 5월 9일, 5월 10일 이후에 5월 달에 검찰 인사를 하는데 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그다음 성남지청장 이거 누구 인사가 되는지 이걸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아, 뭘 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암울한데 예, 반대로 말하면 일단 첫 번째 민도가 높아졌다. 예, 두 번째 윤석열을 안 찍은 사람이 훨씬 많다. 예,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요. 저거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여지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이 옛날처럼 막 군사독재처럼 무서워가지고 숨는 게 아니고 저것 봐라. 그때 진짜로 국민들 반발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다시 부딪히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 이 말씀 어느 방송에서도 안 네. 하잖아요. 5월 검찰 인사를 들여다봐라. 지켜보고 아, 있어. 방향성이 나온다. 아, 그럼요. 오케이. 그리고 아니 국민들이 5월에 느닷없이 인사하는데 언론에서요. 이거 대놓고 그렇게 해설 기사 못 써요. 쭈삣쭈삣 쓰면서 행간의 의미로만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느 국민들이 그걸 압니까?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왕이야. 무대뽀로 밀어붙일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뭔가 숙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역풍 맞는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미래 뭐 이 얘기도 질문에 있는데 그러면요.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 수사는 그때도 우리가 계속 비판했잖아요. 중앙지검의 목표가 김원수 우리 편 아니다. 목표가 뭐냐? 끝까지 왜 모든 구속된 사람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털라고 하냐? 대장동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거기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게 뭐 인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밀어붙일 스타일이고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지검으로 갈지 남부지검장으로 갈지 수원지검장으로 갈지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박찬호가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 이런 등등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민도가 높아지면 우리 국민들이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뻔한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진짜 고수는 예. 돌려치고 매치고 그럴 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그런 수를 못 두는 예.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디펜스 하는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검찰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신임 권력이 알아서 해라. 예? 두 번째, 특검 한다며. 특검하면 우리 수사해봐야 다시 특검에서 다시 하니까 우리 뭐 손 놓고 있어야지. 요 두 가지 이유가 제일 커요. 근데 특검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민주당? 예? 지금 말만. 특검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요. 이런 분위기 있어요. 특검 주도하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 칼 맞는다는 얘기 있어요. 나서지를 못하는구나. 아, 정봉주 학습효과예요. 나섰다가 감옥 갔다 오고 14년 동안 들판을 헤매는 정봉주를 봐라. 한번 칼 맞으면 자상을 심하게 입고 회복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14년 아니야 24년 헤매다가도 결국 들어가고 싸울 테니까. 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미래에 대해서 예. 해법은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아, 이게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정치가 기본적으로 정치 불신자들입니다. 정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득과 조종과 타협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불신론자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수평적 권력을 써본 적이 없어요. 수평적 권력은 갈등, 견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인 수직적 권력만 써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와도 위기에 대한 불감증이 있을 거다. 이미 위기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뭐 최보식의 언론 뭐 이분 누구예요? 또 종평인의 칼럼 조갑재 이런 분들이요. 문제 제기하는 거 이분들은 합리적에서 우리 편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지지율 더 빠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수 세력 망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보수 망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더 영리한 분들이에요. 보수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봐도 예. 저렇게 하는 것이 결국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읽을 줄 모르는 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성지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저는 자부심 있는 게 이런 얘기를 늘 먼저 해요, 제일. 어. 그게 불행해져요, 그래갖고. 자, 어쨌건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심사숙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이제 옆에서 예를 들었고 권성동, 권영세, 장제원 이런 분들이요. 국회에서 화해하고 조정하고 갈등 조정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깃발만 꽂아놓으면 되는 지역에서 된 분들 아니에요? 권성동, 강원도 그다음에 여기 부산 자기 지역에서 그렇게 좀 쉽게 정치를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세력과의 조절과 화합과 견제를 통해서 피는 화합의 예술이다 이런 걸 경험 못 해본 분들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요. 윤석열 당선자에게 쓴소리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은 저렇다 치고 예.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민주당이 중요해진 예. 거죠. 민한당이 될 것이냐, 네. 신민당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서울, 경기, 인천 중요하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3대 0으로 지금 그 불안한 예측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지방선거. 예. 근데 여러분 몰라요. 정치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범한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더 밑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손가락 자르는 그 남초 20대, 30대 있는 사이트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네. 20대 청년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야, 너 윤석열 찍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손가락 자를 거야? 거기 아주 자연스럽게 뭐 잘못하면 탄핵하지. 이런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와. 벌써부터. 쉽게.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 진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탄핵이라는 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었고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 뒤집을 엎을 수도. 수도 있잖아요. 민심이라고 하는 물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그렇다는 수도 건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보고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의원들 치면서 뭐 숫자 빼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역풍 엄청 맞죠. 그러니까 5년 내내 시위가 막 들끓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캐릭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왠지 불행해지는데 자꾸만 웃음이 나오지. 아니 우리는 또 이제 지나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요. 저는 우리는 세월이 있잖아요, 진짜. 네. 예? 싸우는 걸 알아 우리는 또. 네, 40년 전에 어깨 걸고 싸웠던 새날이 올 때까지 새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오늘 새날에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요. 저는 이제 자세한 건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 경기, 인천 3대 0으로 져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원의 바다에 모든 결정을 빠뜨려야 돼요. 지금 서울 전략공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전략공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인천은 안 나와요. 근데 경기 전략공천 하는데 저는 김동연 씨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김동연 씨가 27일 이전에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그분을 보면. 그분한테 간 표가 무효표가 좀 있을 텐데 얼마일지 모르지만 0.5%밖에 지지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2월 27일 넘기고 투표용지에 인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무효표가 총 30만 표 나왔거든요. 그렇죠. 30만 표 나왔다 그래요. 24만 표로 적고. 예, 24만 7천 표를 줬고 그러면은 김동연 씨가 만약에 27일까지 그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김동연 씨한테 갔던
그 무효표는 우리한테 그나마 좀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바람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막판까지 조율을 저는 이렇게 조율이 아니라 막판까지 재다가 거의 임박해갖고 턱걸이 단일화를 했거든요. 물론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됐겠죠. 많은 마지막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너무 많이 잰 거 아니냐.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치를 좀 제대로 하려면 김동연 씨 서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은 끝까지 경기도를 고집을 해요. 왜? 경기도는 우리가 5% 이겼거든요. 서울은 5.3% 지고. 그러면 당선되는 지역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온라인상에 간동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경기도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되 윤호중 비대위원장 석권해갖고 전략공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경선. 무조건 그건 당원들이 결정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 질 때 지더라도 그럼요. 과정이 좋아야 돼요. 저 과정. 지금의 민주당 170여 명의 국회의원과 그 지도부보다요. 우리 권리당원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분들 무척 정치의식 수준 높고요. 이분들 한 10,000명, 20,000명은요. 국회의원하고 1대1 토론시켜놔도 다 이깁니다. 오죽하면 우리 같은 방송이 민주당 정치인들 다수에게 정알못이라고 할까. 정치의 원리를 모르더라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민심 끌어가면서요. 질 때 지더라도 민심들을 제대로 모아갖고 가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거 없어. 그러니까 비대위가 구성을 그거 잘못한 거라는 거죠. 과정이 그냥 밀실에서 그냥 딱딱 결정해가지고. 2020년 공천 때 우리가 그 국회의원 170명 이겼지만 장수를 제대로 뽑아놓고 이기는 것과 이 장수들이 이번에 보면 의원들 제대로 싸웠나요? 선거 와중에? 그래서 저는 2020년 공천 때부터 몇 명이 앉았고 주물딱주물딱 하면서 작전 짰던 게 문제가 그때부터 문제가 잉태됐다고 봐요. 사람들이 저더러 뒤끝 장렬이라 그러는데 2020년 강서 가벼수체가 나가려고 할 때 누가 전 밀어냈습니까? 전 밀어낸 게 맞았는지 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 진짜. 아 그때 저한테 전화한 사람 있어요. 이번에 출마하지 말라고. 당의 부담이다. 아니 당원 당규에 하자가 없어요. 하급심에서 무죄일 경우에는 그 컷오프가 제외예요. 저 1심에서 그때 무죄 나왔거든요. 결국 지금 3심까지 다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저 컷오프 시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만약에 이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 통화하다가 아 형님이 이럴 때 그 원내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 선거 때요. 제가 만약 원내에 있었던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비실비실 싸웠을까요? 의원들 이렇게 비실비실 싸울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깨 걸고 나가자 그러면서 그냥 분위기를 다 뒤집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2020년도 자기들끼리 주물떡주물떡하고 했던 공천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번에 그 비대위원 선임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과정이 투명하면 내가 이 사람 지지 안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힘이 생기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랑 이제 뭔가 졸속으로 뭔가 하는 거는 다 똑같아.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 빨리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그 문화를.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아예 버리지는 마시고 예. 민주당 가치를 고쳐 쓰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 왜 버립니까? 네. 자 그러면 예. 그 얘기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그럼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이를테면 좀 쉬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재명 지사의 일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무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 말씀해 주세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나와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쪽에서 전면적으로 타겟팅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옛날 같으면 예. 조선시대 같으면은 딱 그게 영모의 수계 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 저쪽이 보기에는. 예. 참. 근데 이제 윤석열 뭐 한동훈 뭐 박찬호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삶을 검찰로만 살았잖아요. 그게 검찰이 법이거든요. 근데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평적 권력 구조에 능하지 않아요.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수직적이거든요. 일방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게
법이고 원칙이라고 봐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 이전에 그 지방선거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해 갖고 그 김원준 씨가 주장해 갖고 우상호 의원한테 면박을 당했잖아요. 네. 우상호 의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는 참전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힘을 얻어서 경선에 이긴다든지 본선에도 이재명 후보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그래갖고 결과 안 좋으면요. 이재명 후보가 또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지방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불리하다고 하니 이번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독자적인 힘으로 싸우고 여기에 후보가 참전하는 것은 후보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후보지만 예. 이게 생채기가 좀 심하게 나면 오히려 재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아니 지금도 0.73%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싸우고 이게 그 타격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또 타격을 입어? 근데 이 그게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약간 예. 패배주의 논리 아니에요? 어차피 질 건데 아끼자 이런 논리도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 아니고 민주당과 민주당 당원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들 172명 있거든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단결해 갖고 대선 때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웠으니 지방선거라도 좀 제대로 싸우자라고 하고 이슈 파이팅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후보는 좀 많이 그동안 고생해서 좀 쉬고 계셔라. 자, 그럼 우리가 싸우마. 존중이요. 예. 그러면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방선거 이후의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가 좌우한다. 그 지방선거를 보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들의 정치적 행보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거든요.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 예. 오히려 이재명 등판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패로 끝나든 이기든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한다면 뭐든지 다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 두세 수 앞서 두는 수를 지금은 용산 투쟁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저들과 맞서서 해야 되는데 당에서 용산인데 문재인 정부를 그만 흔들어라라고 하는 메시지 내는 의원들이 없어요. 왜 이거 의도된 바다라고 하면서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싸우고 지방선거 싸우는 여기에다 당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건 그때 아젠다화 돼도 아무런 문제가 안 9월 된다. 1일 지나고 저쪽에서 5월 9일 10일 이후에 검찰 인사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두 개 나왔죠. 5월 10일 이후에 검찰 인사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검찰 인사 중에서도 중앙지검장 그다음 수원지검장 남부지검장이 누가 되는지 보자. 그리고 6월 1일 선거에 올인을 하고 6월 1일 선거에는 당에서 결정하려고 전략 공천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서 당원들이 결정하게끔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일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정치 일정을 타산을 해도 계산해도 전혀 늦지 않다. 예측 불가의 수가 예측 불능의 수가 검찰 인사 6월 1일 지방선거가 앞으로도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두 단계 이후에 세 단계를 왜 미리 지금 예측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도 하나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를 완전히 참패를 하면 2연타로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패배는 아니죠. 어쨌든 아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런 예. 건데 그러면은 170석이 예. 후반기 국회에서 완전히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제 완전 패배하게 되면요. 예를 들었고 한번 우리가 3대0으로 졌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거 빼놓고.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당권에 도전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당의 혁신과 몽골 기병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얘기 되잖아요. 아, 그럼 무기력한 당 만들면 안 된다. 안 된다. 또 두 번째 2대1이나 역 2대1로 우리가 이겼어요. 당이 여전히 당원들이 힘을 받치고 있으니 당이 조금 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논리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민주당은 희망이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로 버텨주고 있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했지만 국회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민주당 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기 나름이죠. 그다음에 52%가 그 윤석열 후보 안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52%를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잖아요. 저분들이 안 하잖아요. 52% 우리가 가져오겠다니까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다. 저는 비극의 시작이라 통합정부가 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예. 우리 의원님한테 예. 우리 봉도사한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제가 그 저번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우리 봉도사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 공약 발표한 곳이 새날입니다. 새날이에요. 근데 저쪽 어디 약간 반지하에 있을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가짜 미투가 터졌죠. 예.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는데 진짜 준비 많이 한 후보다 이 사람은.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울을 이렇게 정말 거의 판타지급이었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근데 준비가 많이 됐는데 예. 혹시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생각이 있으세요? 지난해 4월 7일 그 재보궐선거 때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갔고 그 김진애 의원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무죄 2심 무죄가 되고 며칠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당에서 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사실은 페이스메이커로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였고 불쏘시개가 되겠다 하고 나갔던 게 그때는 뭐 되겠다 이런 뜻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론조사 기간 두세 군데서 전화가 와서 후보를 노수 한번 돌려보겠다.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건 뜻대로 하시는데 그러면서 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새날 그 푸른 나무님하고 네,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늘 가변적이다. 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늘 가변적이고 여론조사는 노소 한번 돌려봐라. 나도 궁금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주민 그 의원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지금 이제 송영길 차출론도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차출론까지. 이낙연 차출론도 나오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박영선 전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간을 보고 있다는데 근데 제가 최민희 의원이 그 이낙연 송영길 차출론을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했나요? 아니요. 다른 방송. 다른 방송에서 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로 보냈어요. 뻔한 성성력을 갖고 송영길 이낙연 차출론을 얘기하면 뻔하게 진다. 예,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은 이준석이 작년에 6월 달에 당대표 할 때처럼 이제는 혁신과 변화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니 박주민 의원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제3의 인물이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깜짝 놀라듯이 이제 민주당은 뻔하고 루틴하고 관행적인 이런 상상력을 좀 중지해야 될 때다. 그렇죠. 그러려면 정봉주 놓고 여론조사 돌린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그 기관의 대표가 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그 두려워서 지금 현역이고 또 우리가 지지 5% 지니까 다 꽁무니 빼고 가는데 이럴 때 여기 꽁무니 빼고 도망갈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오세훈과 맞서서 토론하면 제일 불편한 상대가 될 자신은 있다. 말이 좀 어렵죠? 결정이 안 되니까 비비꼬는 겁니다. 나가신다는 거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비비꼬는 거예요. 오세훈하고 토론해서 오세훈 정도 꺾을 수 있다. 하긴 뭐 오세훈 자체가 뭐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미지 정치인이지. 근데 저기가 있어요. 아주 고유한 자기 팬덤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딱 있기 때문에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서도 자기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대죠. 그렇죠. 그게 정치라는 게 이미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미지요. 저는 이미지가
강성은 아닌데 날 자꾸만 강성 이미지로 보더라고. 아니 이런 건 있죠. 이제 사실 저번에 제가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 네. 놀랬던 게 진짜 준비가 많이 된 콘텐츠를 보고 네. 야 오히려 지금 그 재밌어 보이는 이미지가 예. 콘텐츠를 가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어. 이후로 그 미투 재판 무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이미지는 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면 이제 예. 외람되거나 예. 가벼운 외람되고. 이미지가 예. 본인의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죠. 경쾌하고 그 초긍정 에너지가 있는 것과 가벼운 것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못 읽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못 읽죠. 못 자, 알겠습니다. 읽고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갈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도 그 낙담하고 계시는 예. 우리 지지층에게 지지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명언 남겨주십시오. 혼자 있으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좌절은 개나 주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고 절망은 사치다. 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정봉주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